예를 들어서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저축 금액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150만 원, 월 15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투자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요즘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고 걱정인 게 결국에 내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굴리냐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해커스 금융 1타 강사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또 책도 쓰시죠. 월급 세팅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는 송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다른 채널도 나오신 것도 저도 봤는데, 예. 사실 이게 금융권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직장인분들, 네. 이게 참 매달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걸 그렇죠. 잘 관리 못 해가지고 맞습니다. 몇 년 지나가지고 이거 돈 문제가 갑자기 막 생기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렴풋은 아는데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런 것들 좀 한번 잘 오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 가장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처음에 돈 모으는 거는 그래도 뭐 적금 같은 거 네네.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이자 받으면 그렇죠. 이게 좀 이제 목돈이 될 텐데, 최근에도 엄청 그 이자가 높은 뭐 이런 게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제 아들 딸아도 그렇게 꼭 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어떤 상품이냐면은 청년 주택 드림이라는 통장입니다. 네. 물론 이게 있었던 통장이에요. 청약 통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서 청년 우대형이라고 해서 조금 그 혜택을 준 상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품이 좀 바뀌어가지고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즘 이제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떤 적금에 가입할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적금이나 가입하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네.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이제 회사를 같이 들어간 동기인데, 갑돌이는 그냥 일반 적금에 25만 원 넣고요. 갑순이는 청년 주택 드림이라는 새로운 통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25만 원. 똑같이 3년이 되면은 900만 원 이렇게 원금은 똑같은데요. 수익률이 다르죠. 갑돌이 같은 경우는 적금 평균 금리는 한 3.1% 정도 적금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 갑순이는 추가 금리를 1.7% 더 받아가지고 실제로 기본 금리 2.8%에다가 추가 금리 1.7%를 더 받아서 4.5%의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은 3년 후에 세금 환급액이 한 5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만약에 평가를 해보면은 갑돌이는 3년 후 수익이 한 3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순이는 세금 환급분까지 합하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국가에서 혜택은 주는 상품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빨리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절세 상품들이 나중에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시 상품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왔을 때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빨리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도 조금 더 주긴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하면서 실질적인 그 수익률 자체는 한 13% 정도. 그렇죠. 13.5. 이게 원금 대비로 보면은, 사실은 단리로 보면은 이거의 2배 정도라고 보면 되죠. 이것은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금 대비 수익률로 했는데, 사실 단리 보통 연수익률로 환산하면은 한 27%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면 좋은 건데. 그렇죠. 사실 13%를 뭐 주식으로도 이게 수익 내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은 기본적으로 가입 조건이 나이가 만 34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네. 저도 가입하고 싶은데 청년의 기준이 네, 만 34세. 다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군대 가면은 군대 2년 갔다 왔으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36세. 3년 갔다 왔으면은 3년이 더 연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만 34세 이하면 된다. 군대 다녔으면 군대 기간만큼 연장된다. 뭐 35, 네. 36세까지. 그러니까 되게 가입 조건은 되게 뭐 심플합니다. 크게 뭐 까다로운 건 없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게, 이것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상품보다. 특별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청약 상품이니까 청약권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다른 청약 통장하고 구별될 건 없고, 이것만의 좀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금리를 준다는 거죠. 보통 이거 기본 금리가 2.8%인데 1.7% 추가 금리 더 줘서 4.5%. 그러니까 보통 적금보다 좀 높은 그렇죠. 연수익률을 낼 4.5%.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금 혜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봉이 3,600 이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 초년병
네. 그런 분들은 비과세 혜택도 있고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연간 300만 원에 40% 그러니까 그까지 가능한 거니까 연봉 7천만 원 이하이신 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직장 초년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30대, 34세 이하이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볼 때는 대출인 것 같아요. 대출금리 2.2%. 사실 저 신용등급 1등급인데도 이 금리를 못 받거든요. 네. 그리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준다는 점. 네. 그리고 만기가 보통 주택담보대출 많아야 30년인데 이곳은 40년까지 대출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약통장 대신에 뭐 드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약통장이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출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2.2%인데 최저 2.2%인데 우대 금리를 받으면 더 감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0.1%또 감면해 주고요. 애를 낳으면 0.5%또 감면해 주고요. 야. 둘째 낳으면 0.2%또 감면해 줘요. 거의 1% 초반까지도 가겠네요. 그렇게 하면 1개 초반까지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1.5%까지만 한도가 이제 최저로 아무리 낮춰도 우대 금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1.5% 밑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5%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소득이 많으면은 금리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득이 크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나이가 39세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36세, 7세, 8세 이분들은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딱 놓쳐버리면 요 좋은 대출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요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되게 빨리 해야 되고 주택 여부는 무주택자만 가능한데 예전에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임을 요구했는데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 요구하지 않고 무주택자이면 다 가능하니까 자기 명의로만 없으면. 그렇죠. 되게 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소득도 이제 7천만 원 이하.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1억 이하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6천이고 상대편이 5천이면 1억이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는 결혼하기 전에 집을 사고 결혼하는 게 낫겠죠. 저 기준에 맞춰서 좋은 대출, 이왕이면 좋은 대출 받고 결혼해야지. 만약에 결혼을 해버리면은 조금 같은 경우 1억 천이 돼버려서 이분들은 이 좋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대출을 받으려면은 그 청년 주택 드림 통장에 1년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납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빨리 1,000만 원 이상 맞추고 1년 빨리 기간 지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가지고 뭐 1,000만 원이니까 뭐 한 달에 뭐 90만 원, 100만 원 그렇죠. 이렇게라도 넣어서 그렇죠. 금액을 맞춰놓으면 네, 1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이제 싸게 받을 수 있다. 네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서울에서 분양가 6억에 나온 거 있나요? 없을 것 같죠? 서울은 좀 힘들 것 같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분양가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살 때 만약에 대출 받아서 살 때 좀 필요한 것 같고 아직 젊으신 분들이니까 뭐 서울 외곽에서 샀다가 서울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될 것 같고 규모도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여기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이 될 만한 분들은 이 대출을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와도 사실 13.5%의 어쨌든 뭐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걸 혜택 받다가 대출까지 가면 사실 더 좋은 것이고. 그렇죠. 네. 제가 그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제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2명인데 제가 만약에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한 4.2%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신용등급 1등급이더라도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요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2.2%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40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은 월 상환액이 12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네. 만약에 40년 동안 만약 이렇게 해서 계속 낸다고 하면은 제가 이자 내는 것보다 한 2억 정도 적게 내게 2억 됩니다. 정도. 네. 그리고 최저 아까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더 1.5% 받게 되면은 한 3억 정도 절약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물론 40년까지 가지 않고 집을 팔겠지만은 이제 40년까지로 계산하면 이렇게 2억 3억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야. 신용등급 1등급인 아빠보다도 훨씬 더 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금액을 세이브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집 더 좋은 집으로 갈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좋은 투자처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뿐만 아니라 자금을 잘 활용할 때 되게 좋은 상품이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고 만기도 길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면은 사회 초년병들 34세 이하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뭐 물가 상승률이 뭐 2%, 3%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자가 1.5%면 그럼요. 사실 저거는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느낌으로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저축 열심히 하고 이제 청약 받으면은 대출도 잘해줄 테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서 모아라. 약간 이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청년 주택 드림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건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하면은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세 이하면 네네. 저희 채널에는 34세 넘는 분들도 많이 네네네. 보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럼 난 뭐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뭐 상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34세 이하 보통 청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40, 50 이렇게 넘어가면은 혜택 없어요.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상품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융 상품으로는. 그리고 어떤 지원책, 대출 지원책도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없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청년 쪽에 좀 집중돼 있다는 그런 점이 단점입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청년 도약 계좌 이것도 청년한테 유리한 상품이잖아요. 이거 6%까지 줄 수 있거든요. 청년 도약 금리가. 계좌. 네, 천년 주택 드림도 소득 공제까지 합하면 한 9%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혜택 줄 수 있는 상품들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그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를 하는데 세액 공제 때문에 세금을 납입액의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16.5%를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품이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그다음에 특판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적금을 가입할 때 보통 은행에서 특판 적금을 판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특판 적금을 치면요, 특판 적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특판 적금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13.30%, 11%, 막 10%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물론 항상 나오는 상품은 아닙니다. 특판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내가 적금을 가입하는 그 시점에 한번 네이버에다 특판 적금 딱 검색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거 하나 딱 선택해서 가입하면은 한 3% 적금 드는 것보다 이렇게 10%대 적금을 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다만 이런 상품들은 이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든지, 급여를 이체하는 것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자동이체를 뭐 2건 이상 해야 된다든지, 그런 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3% 적금보다 이렇게 10%대 적금을 가입하는 게 낫겠죠. 다만 이런 상품들은 좀 가입 기간 6개월, 1년 정도 좀 짧고요. 그리고 금액도 뭐 3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이 정도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적금도 여러 상품 할 때 그 중에 하나로서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늘 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 30만 원씩 넣어서 네네. 10% 벌어봐야 뭐 얼마 버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건 수익률로 치면 엄청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회전시키면 되죠. 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이런 특판 상품들이 또 나올 거니까 이런 상품으로 계속 회전시키면 결과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작든 크든 그렇죠. 중요한 건 사실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약간 간과하시고 뭐 이거 넣어서 뭐 하냐 하면 네. 뭐 또 다른 거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대로 하시고 그럼요. 나머지는 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뭐 어떤 뭐 2030 세대한테 추천할 만한 뭐 다른 뭐 투자도 있으면 뭐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30을 직장에 있을 때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강의하면서도 많이 만나는데 의외로 투자보다는 예적금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아직도 주식 투자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10명, 뭐 100명 기준으로 보면은 반이 안 돼요. 대부분 적금이나 뭐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정기적금 가입하고 넣고. 뭐 예금 넣고 투자는 잘 알지도 못하고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넣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층인데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젊었을 때 좀 투자형 상품, 예를 들어서 펀드나 뭐 주식 같은 것을 경험해보는 게 되게 좋겠다.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돈이 없고 또 큰 돈으로 갑자기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적립식으로 펀드하거나 적립식으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분할해서 소액을 저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꼭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한 30년 동안의 그 주식 차트인데요. 주가 네. 차트인데 길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우상향하고 빠지는 기간이 보면은 저 파란색으로 나온 차트가 빠진 해인데 주가가 네. 빠진 해인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 1년 빠진 다음에는 올랐거든요. 음. 유일하게 3번 빠진 때가 있었는데 IMF 때 네. 그때 국가 부도 상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3번 빠졌지만 그 외에 차트를 보면은 크게 1년 동안 빠지면 그 다음에는 꼭 올라간다.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는 것이 위험하지도 않은데 들에 조금 겁내서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사실 요즘에 은행에도 이제 투자형 상품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그런 거 잘못 가입했다가 크게 깨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 ELS 같은 거 잘못 그러니까. 가입해가지고 99.8%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만 원 넣었는데 200원 남은. 1억 투자했는데 뭐 34만 원 남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소송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형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주식이나 펀드가 투자형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니까 큰 돈으로 몰빵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그 생리를 좀 알아가는 거 이런 2030 때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금융권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차트만 보면 너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네. 막상 사면 막 이게 변동이 너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라는 거죠. 적립식으로 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는 지금도 적립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1년 빠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빠지더라도 1년 정도만 참으면 된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투자할 때도 적립 투자할 때 늦자마자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늦자마자 그럴 수 그달부터 이상이 주가가 빠져가지고 손해가 나는 경우 있는데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 해봤거든요. 제가 200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정도 했는데 단기적으로 1년 만에 만약에 해약한다 그러면 손해 날 수 있지만 보통 3년 5년 가져가면은 주식형 펀드로 넣어도 절대 손해 나지 않더라고요. 네. 확률적으로 거의 손해 날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3년 연속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또 왜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손해 안 나죠. 네. 적립식으로 계속 이제 3년씩 올라가니까. 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손해는 나겠죠. 손해는 나는데 우리 과거 역사를 봤더니 1년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럼 한 1년 정도까지는 빠져도 되니까 빠져도 되는데 보통 정식 투자를 1년짜리보다는 보통 3년, 5년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보통 적금을 때도 뭐 그렇죠. 3년, 5년. 3년짜리 하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3년으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 빠지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은 3년 기준으로 보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수익 나서 좋고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니까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시드가 작으니까 네네.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그 뒷단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쭉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주면 사실 전체적으로 돈을 버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구조니까 사실 이게 끈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쭉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이제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3년 무정 꾸준히 넣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시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가가 뭐 사상 최고가다 그랬을 때 그때 한번 판매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럴 때 이제 뒤늦게 들어가는 분들 많아요. 아,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들어갔다가 예. 사상 최고치 이럴 때 한번 예.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는 주가가 현재 시점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내가 많이 돈이 투자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그렇죠. 때는. 그리고 이제 2년, 3년 후에 돈이 많아졌을 때 내가 수익 난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 차트로 보면은 1년 빠지면 그다음부터 올라가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참고 기다리고 고점에 들어갔어도 참고 기다리면은 2년 후, 3년 후 언젠가 한 번은 고점 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스무스하게 팔고 나와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좀 장기로 보면 되는데 네네네. 다들 이제 막 6개월, 3개월 안에 막 이렇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좀 그런 것들이 좀 흔들흔들하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사실 그럼 또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2030 분들도 많은데 이 막상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집 때문에 네. 뭐 주거비 보통 이제 월세든 뭐 전세 이자든 뭐 이런 거 내고 나면 뭐 거기서 생활비 조금 쓰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너무 커가지고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주거비가 제일 크거든요. 사실 네. 요거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집이 있으면 그런 비용이 확 줄 텐데 네. 일단 집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마련할 때 필요한 통장인 청약통장은 일단 우선 가입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의 가가지고 그 상담하다 보면은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일반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냥 바로 그게 그냥 소팅 돼가지고 출력만 하면 되는데 월세는 자기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한은 세액공제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그게 큰 돈인데 그래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 낸 금액의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주거비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월세액의 한 2배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달치 정도. 예. 네. 그러니까 꽤 짭짤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세 대출,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로 가면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대출이자가 적으니까 전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가지고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았거든요. 청년들은 너무 좋은 게 대출 금리가 1.2%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1.2%.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피스텔에 사는 다른 사람은 월세를 55만 원 내고 있거든요. 네. 똑같은 주거지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55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10만 원 원을 내고. 떼주고 지금 근데 그게 1.5% 올랐더라고요. 우리 딸이 받을 때는 1.2%였는데 지금 1.5% 올라서 한 1억 대출 받으면은 12만 5천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대출을 잘 활용하면 청년 전세 대출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주거비를 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제 월세도 꼭 세액공제 받으시고.
월세도 월세 대출도 있습니다. 월세 대출도 1%대예요. 뭐 1.3%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적금하면은 3%짜리 적금이면 1.7%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거지만은 그렇게 활용해도 됩니다. 예, 월세 대출을 꼭 내가 월세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격이 되면 무조건 받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넣든지 같은 거 넣으면 돼요. 특판에 넣든지 그러면은 그 차익만큼 1.5% 대출이자 부담하고 나머지 그 초과 부분은 내가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활용해도 됩니다. 월세 대출 같은 거 받으시면 사실상 이 전세 자금 대출 싸게 받은 거는 뭐 비슷한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종잣돈 마련하는데 이것저것 쓰는 것 때문에 종잣돈을 못 마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렇죠. 기본적인 필수 비용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월세 대출 통해서 종잣돈을 활용하면 되겠죠. 월세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좀 좋은 수익성 좋은 상품에 넣으면은 그 차익만큼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 사회초년생이나 이게 젊은 분들은 이렇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이게 쌓이면 그렇죠. 자기 자산에 비해서는 큰 돈인데 그렇죠. 이게 대부분 잘 몰라서 안 받는 맞습니다. 게 많아요. 맞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월세를 산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네. 또는 저렴한 월세 대출을 받아서 종잣돈 마련은 적금에 가입하거나 네. 그런 건데 제가 그 세액공제 어느 정도 받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62만 5천 원 낸다. 그러면은 연간 700만 원, 750만 원 내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17%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7% 환급. 보통 이제 소득이 연봉 5,500 이하라고 하면 17% 환급을 받는데 17%가 12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62만 5천 원에 2배 정도 되죠. 네. 월급의 2배는 돌려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나라에서 2달치 월세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네. 몰라서. 그래서 이거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급여가 이제 5,500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500 초과하면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가 아니라 15% 환급합니다. 그것도 뭐 엄청난 상품이죠.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물론 월세자로서 월세를 줄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재투자해서 종잣돈 마련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축하고 뭐 이렇게 뭐 투자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뭐 상담 사연 같은 거 오면은 살면서 저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정신 차렸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네. 이 저축을 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당해보면 아는데요. 당해봐야지. 아직 안 당해본 요즘에 50대, 60대가 돈이 없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저축은. 그 이유를 찾고 나 별 이유 없는데 그 생각하면은 보통 금방 5년, 10년 지나가거든요. 5년, 10년 지나가면 그때부터 또 잘하냐? 그리고도 못해요. 일찍 일단은 무작정 시작해라. 제가 한번 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60세에 5억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20세에 시작한 사람은 33만 원이면은 60세에 5억 원이 된다고요. 근데 30세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61만 원씩 매월 납입해야 되고요. 40세 시작하면은 늘어나네. 그렇죠. 2배가 더 늘어나죠. 40세에 시작하려면은 123만 원. 20세보다 한 4배 정도 많아지죠. 50세에 시작하면 324만 원. 20대보다 10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잣돈이 5천만 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20세에 시작하면 10만 원만 있으면 5억이 되거든요. 60세. 그런데 50세에 시작하면 270만 원 있어야 됩니다. 네. 27배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릴 때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빨리 시작하면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50세에 300만 원 준비하는 게 쉽겠어요. 20대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준비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20세가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면은 내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그런 경제적인 조금 소득이 줄어들 때 이 굉장히 좋은 5억이라는 자금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5년 10년을 대충 보내고 나면 점점 2배씩 늘어난다. 내가 준비해야 될 돈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30년 차이가 벌써 준비해야 될 금액으로 치면은 한 10배에서 30배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저축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거 보시면은 지금의 5, 60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찍 시작하라.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젊을 땐 좀 경험도 하고 하면서 돈도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은 늦게 시작하면은 훨씬 더 큰 그렇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무 큰 부담이 들어가니까 포기해버리거든요. 포기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일찍 시작하라.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맞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팅법 저자시죠. 송영욱 대표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저희 채널도 재테크하는 채널이고 네. 그러면은 뭐가 됐든 또 종잣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모아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물가도 오르고 해서 네. 한 1억 정도는 모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우선은 모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네.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취업하고 그러면 막 쓰게 되고 네, 네. 차도 사고 네. 여행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한 5년, 7년 지나면은 이게 열심히 모은 친구랑 이게 네. 같은 동기인데 네. 격차가 막 확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뭐 가장 큰 이유? 이런 걸 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팅. 제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 직장인들 금융 네, 계좌를 통해 들어오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확인해 볼 때가 있어요. 똑같은 직장인데 동기들인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월 300 또는 500을 받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한 3년 5년 되면 막 집을 사고 1억을 모으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통장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5년을 계속 월급을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네. 월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돈을 잘 모으고 부자 되는 친구들을 보면은 세팅을 잘해요.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네. 지출은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세팅돼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세 가지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네. 수입을 늘리거나 또는 투자를 많이 하거나 또는 지출을 줄이거나 요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네. 그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 큰 항목으로 보면 그 세 가지거든요. 입사 동기들이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세팅을 안 한다는 거죠.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을 안 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다소, 월급의 다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급여 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나중에 5년 후에 보면은 모아놓은 게 없고 더 적게 받은 중소기업 단 친구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번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세팅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많이 벌어도 지출을 많이 하면 그렇죠. 어차피 연봉이 높은 게 의미가 없어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는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연봉 낮은 분들이 이거 앞으로 답이 없겠는데 하면서 더 아껴가지고 그럼요. 예, 그걸로 투자해서 잘 되셔가지고 예, 예. 자산가가 되는 경우들도 예, 있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대로 이제 세팅이 중요한데 이거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팅법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예. 결국에 월급 세팅이라는 거는 이제 항목을 잘 쪼개가지고 어디에 배치하냐 뭐 이런 걸 네네네. 텐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월급 세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부자가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이 수입, 투자, 지출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투자는 저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세 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장을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한 통장에 수입 들어온 것을 거기서 적금도 내고 카드 결제도 하고 한 통장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수입 통장 따로, 투자 통장 따로, 그다음에 지출 통장 따로 이렇게 세 개의 통장을 분리하라. 그러니까 네.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수입 세팅, 투자 세팅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요. 수입은 내 월급의 120%를 목표로 합니다. 어쨌든 수입이 올라가야지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잖아요. 네. 수입이 똑같으면은 뭐 어떤 돈이 벌릴 수 있는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20% 다른 일을 했습니다. 책 쓰고 그런 거 뭐 인세로 좀 받고 강의라도 네. 받고 그런 것을 별도로 주말이나 퇴근 후에 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게 회사에서 주는 거 말고 엑스트라로 뭔가 그렇죠. 더 만들어야 된다. 요즘 엔잡러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입 통장에 전부 다 수입을 집중시키고 거기서 그 수입 통장의 일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의 40%를 투자 통장에 무조건 집어넣거든요. 돈이 들어오면은 바로 투자 통장으로 이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월 수입의 40% 정도는 그쪽에다 투자 통장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적금도 넣고 펀드도 넣고 뭐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출 세팅, 지출 통장을 통해서 지출 세팅을 하는데 지출 통장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내가 월 쓸 수 있는 한도를 미리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월 수입의 뭐 60%다 그러면 그 부분만 지출 통장에 넣어놓고 쓸 때도 카드 결제 통장도 그 통장으로 해서 거기서만 돈이 나가게. 네. 그리고 그 이상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쓰지 않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의지로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상황을 돈 못 쓰게 해서 만드는 상황을 만들면은 그게 돈이 줄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 100만 원만 쓰겠다 그러면 100만 원 지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쓰는 거죠. 그거 다 쓰고 나면은 10일이 남았다 해도 그냥 나는 안 쓴다. 안 쓰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돈을 모으고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그렇게 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이 결국 이런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을
세팅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죠. 사실 이거 지금 지출도 60% 이내로만 막을 수 있으면 어쨌든 매달 통장에 40%씩 쌓이는 건데 이 지출을 못 막으면 뭐 남은 돈 가지고 아무리 굴려봐야 사실 큰 변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통장 분리하는 거 이거 한번 꼭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예를 들어서 월급 세팅법을 이제 제가 프로세스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 25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20% 알바로 한 50만 원 더 버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례입니다. 금액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알바를 해서 한 1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만들고 300만 원은 수입 통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월급도 그 수입 통장에 넣고 알바에 받은 것도 수입 통장에 넣고요. 그 수입 통장 300만 원 중에서 40%를 투자 통장에 넣습니다. 120만 원을 투자 통장에 넣고 그 120만 원을 바로 청약저축, 연금저축, ISA, ETF로 자동이체 시켜버려요. 그럼 바로 빠져나가겠죠. 날짜 자기가 돈 수입한 날이 막 25일이라면 25일 날 자동이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80만 원은 지출 통장에 넣어서 거기서 카드 대금이나 뭐 경조사 이런 것들 이 지출 통장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자기가 계속 세팅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월급 세팅할 때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를 시켜서 그냥 알아서 내 돈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지출 한도를 설정해서 내가 이거 이상은 절대로 안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저 수입 통장에다가 자동이체를 다 걸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 걸어놓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카드 거 나가고 나면 그렇죠. 갑자기 지금 청약저축에 돈이 안 들어가. 안 나가, 안 돼. 이런 일들이 막 섞이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우선은 그렇죠. 안 되겠다. 뭐 대출 받아서 막 맞아요. 마이너스 통장 쓰고 막 이러다가 예, 이제 예, 예. 사고가 터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팅을 초기에 잘해놔야 된다는 네. 거. 그럼 또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주거비 얘기했지만 네. 주거비 말고도 이제 생활비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월급을 얼마 받는데 어느 정도 써야 돼요?라고 뭐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쓰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사람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또 수입이나 지출 습관 같은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그냥 제가 평균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월 평균 한 50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중에 지출은 381만 원, 그러니까 한 75% 정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요즘에 많잖아요. 뭐 네. 1인 가구가 뭐 34%가 된다고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만 원 정도가 소득이고 지출은 한 155만 원 정도에서 62% 정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 생활비라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돈을 모으고 조금 더 자산을 불리려고 하면은 지출 비중은 자기 소득의 한 60% 이내. 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0% 이내로 좀 하는 게, 왜냐하면 1인 가구는 그만큼 또 지출 비용이 적어지니까 보통 가구로 기준하면은 자녀도 있으니까 네. 조금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율을 보면은. 네. 근데 1인이었을 때는 혼자만 있기 때문에 조금 50%로 맞추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진짜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정 생활비를 좀 내가 돈을 진짜 모으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50에서 60% 이내로 조금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자.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지출 통장에서 지출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죠.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뭐 좀 드리고 뭐 좀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것을 계속 지출하던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나는 월 100만 원만 쓴다 그러면 100만 원 놓고 그 안에서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쓰는 것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지금 평균이 뭐 60~70%를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거보다 뭐 더 쓰는 분들은 이제 빨리 무조건 그렇죠. 줄여야 되는 것이고 평균보다 훨씬 더 낮춰야지 뭔가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아까 1인 가구가 250만 원 정도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러면 250 받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으시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지금 1억 모은다 그러면은 야 이거 언제 모으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사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데 1억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좀 1억 모으려고 하면 뭐 어떤 플랜을 좀 세워야 되는지 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모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하면은 7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2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저축한다고 했을 때 적금 그러니까 3% 정도 적금금리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저축 금액을 높이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150만 원, 월 15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투자 세팅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 실제로 월급 25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이나 저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게 쉽지가 않죠. 저기 월세 내고 뭐 식비 내고 하면은 남는 게 그렇죠. 별로 없으니까. 심지어는 8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매월 받는 월소득의 80%를 저축하는 사람도 80%였죠. 있었습니다. 그분이 10년 10억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250만 원 벌어가지고 150만 원 어떻게 저축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틀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냐, 150만 원 연 한 5% 정도 수익 내면은 5년 만에 1억 만들 수 있거든요. 월 250만 원 그 소득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면 된다. 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으로 들어가면 한 그러네요. 실제로 한 9% 정도 수익률이 있는 효과가 네, 똑같거든요. 거기 한 50만 원 넣고 연금저축 16.5% 세액공제 받기 때문에 16.5%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고, 연금저축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거기 한 30만 원 넣고, 특판적금 한 10%짜리 특판적금 많잖아요. 그런 거 계속 회전하면서 넣고요. 그 다음에 한 20만 원 정도는 한 고배당 ETF. 좀 ETF지만은 좀 배당주에 투자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겠죠. 좀 네. 뭐 변동성이 적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내에 1억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껴가지고 100만 원 저축할 걸 150만 원으로 늘린 거잖아요. 근데 나는 150만 원 절대 늘릴 수 없다. 100만 원밖에 할 수 없다. 네. 이런 경우는 수익률을 높여서 할 수 있는데 5% 수익률을 10% 정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청약저축은 뭐 수익하고 상관없이 더 해야겠죠. 네. 10만 원 넣고, 그렇지만 많은 돈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1억을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국내 ETF, 해외 ETF. 요즘에는 ETF들이 수익률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전에 ETF 초창기에는 사실 거래량이 적어서 관심을 안 갖다가 요즘에는 ETF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2차전지 ETF도 수익이 예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났고, 요즘에는 뭐 AA 뭐 ETF 같은 게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더라고요. 해외 ETF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수익 잘 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넣고, 그리고 이제 주식 업종 대표주 이제 1등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적립식으로 매월 저축하듯이 투자하면은 5, 6년 이내에 100만 원으로도 1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아주 진짜 막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세팅만 잘해도 5년 내지 6년 내에 1억을 만들 수 있고, 1억을 만들면은 또 거기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 초년병일 때 빨리 1억을 좀 만들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2030들 중에 막 적금이나 예금만 하는 분들도 많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코인 하네, 뭐 주식 하네, 뭐 이런 분들도 맞습니다.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사 다니고 퇴근하고 이제 적금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좀 위험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안정지향형인 분들이 훨씬 더 맞습니다. 많기도 한 것 같은데 예. 본인의 어떤 이런 성향 판단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크게 투자 성향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얼만큼 손해를 부담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패하면은 내가 손해를 그럼 얼마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난 10% 정도 깨지는 건 난 참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10% 정도가 그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기준이겠죠. 네. 그런 것처럼 투자 성향은 그 손실을 얼만큼 감수할 수 있느냐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나는 한 3% 이상 깨지는 거 싫어. 난 조금이라도 깨지는 거 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위험 회피형, 네. 손해를 굉장히 회피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는 10% 깨져도 괜찮아. 그 대신 난 10% 이상 먹고 싶어. 이런 분들은 좀 위험 선호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10%라는 것은 주식 같은 경우 어느 한 종목에 들어갔을 때 10%가 아니라 전체 자산에서. 네. 그러니까 주식에 내가 투자하는 것은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만약에 50%가 깨졌어도 전체 자산에서는 그게 3%밖에 안 된다. 그것은 뭐 위험이 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주식은 하루에 한 번만 상한가 또는 하한가마저도 30%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한 단일 종목으로 10% 20% 이렇게 손실 보는 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 전체 자산에서 10%를 초과해서 깨져도 괜찮다. 대신에 난 그거보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위험 선호형. 3% 미만이다. 그러면 난 좀 안정지향형. 난 중간 정도다. 그럼 한 5% 내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또 깨져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주식 투자 그냥 적은 금액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펀드나 주식 투자를 젊었을 때 빨리 해보라고 하는 거죠. 네. 적립식으로라도. 그래서 본인이 한번 잃어봐야 알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게 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봐도 상관없다고 하고 막상 사서 까지면은 맞습니다. 막 손이 막 떨리고 이런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요. 아, 맞아요. 어느 순간 이거 사실 금액으로 치면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뭐 예, 예.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 예, 예. 많으니까. 깨지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참 별거 아닌데. 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로 어떻게 이렇게 회피형이나 선호형 이렇게 정했다고 치면은 네네. 뭐 투자를 좀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위험 회피형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지향형이죠. 은근 깨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 세 가지를 픽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안정지향형은 3% 내외, 그러니까 접근금리 수준.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깨지는 거 싫어하니까. 깨지기 싫으면 벌 수도 없다.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자산 배분도 그래서 보통 상품을 자산 배분할 때 저축형 상품하고 투자형 상품으로 나누라 그러는데 저축형 상품은 예금, 뭐 적금과 같이 원금 안 깨지는 상품은 저축형 상품이라고 하죠. 투자형 상품은 깨질 수 있는 상품, 뭐 펀드나 주식 같은 게 투자형 상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품의 비중을 정하는 거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형 같은 경우는 저축형 상품의 비중을 90%, 손실이 가능한 투자형 상품은 10%, 깨지는 거 싫어하니까 적게 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재테크 포인트, 자산 증지 포인트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가 될 때 세 가지 항목이 그거잖아요. 수입을 늘리거나 투자를 높이거나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수입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투자해가지고 깨지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깨지는 것이 싫으면은 알바를 좀 더 하거나 맞벌이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 성과급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쪽이 더 빨리 1억을 만드는 방법이죠. 네. 그렇죠. 관련된 상품은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조금 세금 적게 내는 저세 상품 같은 게 이 사람들의 관련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월급 세팅을 한다, 투자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청약저축이 한 30만 원, 연금저축이 한 30만 원, 연금저축 한 채권형, 안전한 채권형, 네. 주식이 안 들어간 채권형으로 하시고 그래도 16.5%는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세금 환급 음. 받으니까. 그다음에 정기적금을 넣되 그냥 정기적금이 아니라 비과세 계좌인 ISA 계좌를 활용하면은 세금 안 내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투자형 상품, 적립식펀드, 주식형 같은 거에서 넣으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람의 가장 적합한, 이 사람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세팅이다. 이 사람이 수익 갑자기 많은다고 갑자기 주식형 펀드에 90% 넣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일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반대로 난 잃기 싫다 그러면은 가장 그렇죠. 확실한 건 소득 증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내 본업 열심히 하는 예,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위험 선호형이다. 나는 깨질 때 깨지더라도 크게 먹는 게 좋다. 이런 네.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가져가되 손실도 10% 이상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죠.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산 배분은 위험 회피형하고 반대죠. 투자형 상품의 90%, 그다음 저축형 상품의 10%. 네. 이 사람들의 재테크 포인트, 자산 증시 포인트는 위험 관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이나 펀드 좀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만 만약 깨질 때는 굉장히 많이 깨지니까 그 위험 관리만 잘하면 이 사람들은 고수익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잘 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으로 월급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식으로 성장주 30, 가치주 30, 배당주 30, 그다음 CMA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세팅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성장주 ETF, 가치주 ETF, 뭐 배당주 ETF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국내 ETF, 뭐 해외 ETF, 뭐 또는 뭐 리츠 이런 투자형 상품으로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것은 투자 성향은 위험 회피형인데 자산 배분은 공격형,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으로 하는 경우죠. 네. 제가 이제 과거 증권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공기업에 다니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매월 한 5% 정도만 내주시게 좀 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월 5%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니 월 5%씩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가 100%도 아니고 뭐 5%도 못 내냐 그러시더라고. 네. 아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때 증시가 굉장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제 하더라고요. 자기가 네. 사이버로 이제 하는지 막 진짜 수익이 제일 처음 500만 원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막 800인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네. 막 자기가 기세등등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수익이 잘 나니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넣어가지고 계속 하시더라고.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깨지잖아요. 그렇죠. 막 깨지기 시작해.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계속 더 넣어. 물타기를 넣어.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물타기를. 원금이라도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원금 회복이 네. 목적인 거예요. 원금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때 퇴직금이 한 3억 정도 됐는데 3억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제일 처음에 1억만 쓴다고 했는데 3억이 다 들어가는데 그게 1년이 안 돼서 한 80%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위험 회피형이었어요. 이분이 그동안에 예금이나 적금 뭐 부동산 이런 거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깨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이런 분이 이제 이런 공격적인 상품에 퇴직금을 올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도 굉장히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투자 성향이 위험 회피형인데 공격적인
투자 별로 좋지 않고 네. 공격형인데 되게 보수적인데 재산 포트폴리오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마 퇴직을 하시면서 마음은 급한, 그렇죠. 마음은 급한데 그동안 살아온 거는 좀 안정지향형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꼬인 게 아닌가. 맞습니다. 결국에 이게 욕심이 끼거나 욕심이죠. 뭔가 네. 조급함이 끼면 사실 투자는 참 힘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모아라. 그러면 좀 네.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네네. 많이 하고 뭐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모았는데 뭐 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좀 그렇죠. 잘 모으긴 하는데 네. 어떻게 굴려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적금으로 그냥 모아버리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1억을 모으고 하니까 모았는데 네. 그 다음에를 모르는 뭐 해야 경우인데 돼요? 저라면은 첫 번째 순위는 집을 구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사실 시골에서 올라오면은 주거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취해보는 분들은 네, 아시죠? 네. 그래서 만약 1억을 구했다면 먼저 저는 집을 구해라. 사실은 집이 뭐 1억짜리 집은 없겠지만은 사실 대출을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네. 1억 정도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진짜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내가 집을 하나 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 있을 수 있고 서울에서도 혹시 가능한가요? 1억 아니, 가지고? 평수를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평수를 줄이거나 네, 이렇게 연식을 해서 조금 포기하는. 어쨌든 저는 주택을 구입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증권 투자하거나 연금을 준비한 건데 젊은 친구라고 하면은 증권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2030처럼 젊은 사람이라면은 조금 4050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연금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부동산은 대표님이 전문가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증권 투자하고 연금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 증권 투자한다고 하면은 고배당 ETF 3천만 원, 성장형 ETF 1,800만 원, 그다음 업종 대표주에 한 3천만 원, 수시 입출금 통장에 2,200만 원. 요 정도 한 80% 정도는 투자하고 20% 정도는 언제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총탄 한 20% 정도는 마련하는 게 물타기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좋은 상품이 나올 수 네. 있고 사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배당 ETF를 IS 계좌로 넣으면은 비과세니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니까 좀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형 ETF를 IRP나 연금저축으로 넣으면은 요거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이 투자 수익 외에 또 굉장한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연금저축만 가지고 한 세금 한금만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절세 상품을 이용해서 그 절세를 통해서 그 재투자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잖아요. 연말정산한 다음에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 달 후에 네. 그 재원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재투자하면 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업종 대표주 저는 이상한 잡주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증권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25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잡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요. 저는 진짜 업종 대표주 그리고 내가 업종 대표주가 아니면 진짜 가치주 굉장히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주식만 하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는 업종 대표주 1등주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업종 대표주는 30%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2천만 원, 2,200만 원 정도 CMA에다 놔뒀다가 필요할 때 내가 좋은 상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추가 투자할 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연 10%씩은 나지 않을까. 10% 수익 난다고 하면은요 한 10년 후에는 2억 6천 되고요. 20년 후에는 6억 7천, 30년 후에는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30대에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30년 60세 정도 됐을 때 한 17억 정도. 이게 이제 그냥 수치상으로는 그런 대신 뭐 그 중간에 변동폭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세팅해서 투자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사실 굉장히 변동이 큰데 이렇게 ETF 중심 또는 업종 대표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면은 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연금으로 가져간다. 나는 4050이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배당주 펀드를 좀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좀 해봤는데 배당주 펀드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별로 안 되는데 5년, 10년 배당주 펀드 수익률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국내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도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0억을 이렇게 해서 각각 25%씩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12% 정도 되면은 원금을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배분을 해놓으면 좀 네네. 이렇게 뭔가 충격이 와도 좀 잘 버티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갑준이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변동이 크니까 이게 예.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깡이라고 할까 이걸 그렇죠. 너무 과신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막상 잃어보면 아는데 예. 마이너스 70% 찍히면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코로나 때 자산이 갑자기 많이 빠졌잖아요. 엄청나게. 네. 그랬을 때 저도 당했죠. 그런데 저는 큰 충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다 나눠놨기 때문에 빠졌을 때 그게 뭐 전체 자산이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 코로나 때 저는 자산 측면에서는 더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자산 배분의 효과죠. 이게 자산 세팅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몰빵하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에 만약에 올인했다 그러면은 그게 1억이 만약에 갑자기 5천만 원 되고 뭐 네. 3천만 원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이 5천만 원 되면은 그것을 수익을 내려면 깨질 때는 50% 깨지는데 수익을 내려면 100% 수익 나야지 원금이잖아요. 근데 100% 수익 나기는 진짜 어렵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50% 이상 깨지면 이제 원금 되기는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잘 될 때만 생각하면 예. 그런 게 좋지만 안 될 때도 생각해야 되고 또 네. 빠졌을 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 여유 자금이 또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런 것도 그래서 하나 제가 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CMA에 20% 정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시장이 좋을 때도 저는 최소한 여유자금 20%는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20%에서 50%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것을 CMA 같은 데 넣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익률에서는 조금 되게 떨어지지만.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험할 때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총탄이 되죠. 대부분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살 돈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가격 너무 좋은데 살 돈이 네, 없어요. 살 돈이 그러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20%에서 50% 정도 그런 CMA 계좌에 놔두면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또 보험 쪽도 또 잘 아시니까 네. 이 보험 때문에 사실 돈을 못 모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아이 태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3인 가족인데 보험에 막 몇십만 원씩 막 넣고 이러시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한번 아프시거나 네네네. 그러면은 아 보험 해야 된다면서 이제 여기에 거의 뭐 소득의 한 3, 40% 막 30% 넣는 분들도 막 있는데 맞습니다. 보험 세팅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보험이 참 진짜 보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가입한다는 게 문제죠. 보험 소비자 연맹에서 조사해 본 거 보니까 1가구의 보험료가 103만 원이더라고요. 평균. 가구당 100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한 그 달에. 1년이면은 1200을? 1200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고객 중에 한 명 그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K씨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험을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그거 내가 예전에 보험회사 다녔다니까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 빵빵빵 변액보험 가입했는데 납입기간 999년 보험기간 999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이죠. 월 80만 원씩 80만 원. 계속 넣는데 96회 8년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 넣을 때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넣는데 그 아는 설계사가 이 상품은 재테크도 되고 보장도 많은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네, 다 그렇게. 그것을 믿고 딱 가입했는데 8년이 지났는데 그 원금도 안 됩니다. 원금이 7,680만 원인데 해약 환급금 줘야 했더니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600만 원이 아직도 세는 거지. 8년이 지났는데 네. 그리고 보장을 보니까 사망시 보장만 있어. 사망시 1,000만 원. 네. 1,000만 원 플러스 나 자기가 집어넣은 적립금. 뭐 그러니까 손해네요. 이것은 재테크도 안 되고 보장도 없는 그런 상품을 가입한 거죠. 굉장히 네. 잘못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 잘못 가입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제 친구들이나 우리 그 친척들을 보니까 진짜 10이면 10명 다 잘못 가입한 거예요. 뭐 너무 집안에 하나씩 있어요. 한두 네. 개씩은 다. 이상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 변액보험을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줘봤어요. 변액보험 80만 원을 해약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변액보험을 이렇게 넣지 않고 보장성 보험하고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보험을 내가 세팅을 해보니까 실비보험은 한 9,950원 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보장금액 5천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한 6,250원이면 한 1억 5천 정도 재고보장 받을 수가 있었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만 원이면 되는데 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3개를 들어도 한 26,5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80만 원짜리 나머지 77만 5천 원은 그냥 적금. 그냥 그때 내가 그랬어요. 국민은행 적금 들어라 그랬어요. 옆에 국민은행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8년이 지나면 한 8천만 원 정도 만기현금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보험료는 80만 원에서 2만 6천 원대로 떨어지니까 30분의 1로 줄어들고 보장금이 아까 1,0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장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20배 높아져요. 그리고 종잣돈도 8천만 원 마련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원금 찾을
때까지 계속 보험 80만 원 넣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보험을 세팅하기 전에 예를 들어 변액보험 80만 원을 계속 가져가면은 10년 되면은 보험료만 1억 원 냅니다. 적금 뭐 종잣돈 없죠. 20년 넘으면 2억 원을 내게 되고 30년 되면은 3억 원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다 죽으면은 1,000만 원 내가 적립금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험을 왜 들었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죠. 이것을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렴한 보험 3개 들으면은 26,500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0년이면 보험료가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20년이 봤자 600만 원, 30년 하면 900만 원. 물론 실비보험 같은 경우 좀 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많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억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100만 원 정도 너무 많아지겠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77만 3,500원씩은 적금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적금으로 3%로 보면은 10년 후면 1억 1천만 원 되고요. 20년 되면 2억 4천, 30년 되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해약 환금 아까 6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해약하면 7천만 원 남잖아요. 네. 7천만 원 그냥 예금 3%짜리 예금에 넣으면은 10년 지나면 1억, 20년 지나면 1억 3천, 30년 지나면 1억 7천.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 30년 후에 5억 8천만 원 됩니다. 그냥 적금하고 예금만 활용해도. 네. 적립식 펀드나 주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변액보험으로 80만 원 가져가는 경우에는 5년 후에 노후 예상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죽으면은 1,000만 원 플러스 적립금 그러니까. 나옵니다. 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보험하고 적금으로 세팅하니까 5억 8천만 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세팅할 때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 중심으로 보장 크게 가져가면은 굉장히 괜찮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을 이제 들기는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보험 알아보다가 또 그래 이것도 있으면 좋고 이것도 있으면 좋고 하면서 막 붙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보험을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네. 기준도 잘 모르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은 적게, 보장은 크게. 저는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그냥 나가는 거지 그게 나의 자산으로 쌓이는 건 아니고 네. 혹시라도 내가 이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 당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거지 내가 거기서 저축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보험 안 받는 게 좋겠죠. 사고 안 네, 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비용 고보장인 상품을 살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상품, 보장성 보험, 보험 종류가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장성 보험을 선택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종신보험보다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죽었을 때 보험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살았을 때 보험금 나오는 거. 실비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질병보험이라든지 살아있을 때 내가 치료자금이나 진단자금 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물론 죽어서 보험이 나면 가족은 좀 네.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보험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살아있을 때 보험금 받고 내가 자산을 많이 만들어도 물려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변액보험보다는 정액보험이 좋다. 변액보험은 사실 투자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보험도 내면서 펀드처럼 투자 기능도 있어서 수익을 좀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럴 거면은 변액보험 가입하지 말고 그냥 펀드 넣어라. 뭐 변액보험을 넣냐. 사업비까지 떨어져 나가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원금이 쪼그라드는데 수익이 똑같이 난다고 해도 변액보험에서 사업비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액보험보다는 얼마로 주는 그런 정액보험이 나을 것 같고 보험료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넘는 보험은 가입하지 말자. 가능하면. 네. 물론 부자이신 분들, 보험을 통해서 절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고 조금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10만 원 미만인 보험으로 가입하라. 어디서 가입하면 되냐면요. 보험 담보화라는 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이트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만 원짜리 굉장히 많습니다. 만 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10만 원으로 보험 가입했을 보다 보장이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 사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예를 들자면은 교통사고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상해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상해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고 몸 내부의 사고, 질병.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질병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야 되고 이 두 개는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비보험. 실비보험 내가 혹시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실비만큼 병원에서 들어가는 실비 보통 70에서 80% 정도 실비를 보장받는 상품 요 세 가지 정도 가입하면 되는데 30대면 요 세 가지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비보험 다 합해서 5만 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5만 조금 원 전에 이하로. 26,500원에 해결하신 거 맞죠?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많아지는데 제가 50대인데 50대 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해보니까 한 7만 1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7만 세 개 원. 다 했을 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만 원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보장은 억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굳이 보험에 월 100만 원씩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단순히 보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뭐 저축이든 종신 변액 그렇죠. 이런 게 막 낀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보험에 보면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잖아요. 네. 특약을 많이 하면은 또 네. 보험료가 세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설계사자 선수당은 좀 높여지겠죠. 그런데 특약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험을 좀 중요한 사고 중심으로 해서 저렴하게 고보장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저런 보험 담화 같은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면은 10만 원에 가입할 거 2만 원에 가입할 수 있고요. 5만 원에 가입할 거 1만 원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설계사에 들어가는 뭐 사업비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줄일 수가 빼니까.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입하는 게 좀 힘들다 그랬을 때 진짜 보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보험 가입은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네. 가입하면은 네.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혹시 아는 사람들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가 아는 냐면 분. 지인 사람 네. 이모님 아니면 자기 친구 이런 사람이 와서 많이 오잖아요. 저녁을 거하게 사고 보험은 가입하지 마시고 보험은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항상 그 지인한테 가입했다가 네. 나중에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건 좀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중요한 혹시 것 지인에 가입하고 지금 유지하고 계시더라도 한 1, 2년 지나면은 그분이 받을 건 거의 다 받기 때문에 해약하시고 인터넷 보험으로 다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노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또 5, 60대 분들도 많이 보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노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난 이제 뭐 생활비도 필요한데 또 앞으로 또 남은 여생도 또 길고 이거 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들 하는데 뭐 어떤 상태인지 좀 네, 네.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한 때가 50대 정도 되잖아요. 네. 50대 이제 은퇴 시기도 하고 돈벌이는 적어지는데 살 날은 많아진 것 네.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2년 남았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게 65세 이상인 사람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노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60, 70대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90살, 100살 그러니까요. 정도 되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한 30년 정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그러면 모아놓은 자산이 얼마인가를 한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50대 평균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부채는 네. 다 빼고 순자산이 5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억 3천. 5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해해 봤더니 부동산이 한 3.7억, 금융자산이 한 1.1억, 뭐 기타 0.5억 된다. 그 부동산이 한 70% 된다는 점. 이게 사실은 금융 전문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으면 이게 환금성이 떨어져서 노후에는 조금 좋게 보지 않거든요. 네. 젊었을 때는 이제 계속 소득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커도 상관이 없고 그 대출을 상환하는 게 결국 자산을 부동산이 점점 내 것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노후에서 이제 부동산 비중이 좀 많은 것은 조금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택연금이 나와서 주택연금이 네. 생겨서 주택연금을 이렇게 유동화시킬 수 있어서 좀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50대 평균 순자산은 5억, 5.3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걸로 30년을 살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뭔가 뭐 소득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투자를 하든지 뭔가 네.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건 맞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노후 대비를 하려면 뭐 한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네네네.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뭐 한 30억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통계랑 좀 많이 좀 괴리감이 있는 수치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네. 노후 때 좀 필요한 금액은 한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그 패널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은 한 부부를 기준으로 두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한 267만 원, 그다음에 정도가 한 명인 경우에는 한 163원 정도가 설문조사 결과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이 정도 나이대의 대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267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자료니까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모 증권사 그 은퇴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에 보면 한 30년간 매월 300만 원씩 해서 9억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것은 뭐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50대 순자산이 5억 3천인데 부족한 9억 4천이라면 한 4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죠. 어느 날 갑자기 4억이 생기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그 노후 자금에 대해서 공포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 4억이 있다고 하면은 이자율이 지금 3%라고 하면은 연간 이자를 1,200만 원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월로 치면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4억 하면은 매월 100만 원씩 네. 계속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100만 원씩 벌 수 있으면은 예금 4억 가진 거 가진 거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자산 5억 3천 가진 50대가 퇴직해서 500만 원짜리 수입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은 100만 원짜리 수입벌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5억 3천에다가 4억 정도 수준 그러면은 대략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쉬는 거를 기준이니까 사실 조금만 일을 하면 그렇죠. 가능하다. 조금만 일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노후 준비 자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가 벌어놓은 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이 부족하면은 한 100만 원 벌이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고 나는 8억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가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내가 50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은퇴해서 100만 원밖에 벌 수 없다. 이렇게 낭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수명이 길어진 만큼 사실 일하는 기간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통계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은퇴하면 일 안 한다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가 8년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서는 은퇴를 했죠. 은퇴하고 일을 안 하면 편할까요? 한두 달은 뭐 이렇게 편하게 놀 수 있죠. 엄청 지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은퇴 자금 딱 예를 들어 10억 모아놨다고 해서 놀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으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적인 그 소외감이나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일은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노후 대비가 근데 안 돼 있다라고는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어찌됐든 간에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되는 이유들이 뭐 다양하겠지만 네. 가장 뭐 큰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건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예. 네. 이것은 뭐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네. 이건 가치관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니까. 최근 5월 달에 나온 한국경제 기사를 봤더니 서울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98만 원, 거의 100만 원.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도 많죠, 솔직히. 이게 네. 평균이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들어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경우고 평균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금융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들은 월급의 10%만 써라 사교육비에 대해서 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쓰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애들 사교육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안 하던 엄마가 알바를 하고 그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 노후 준비를 언제 어떻게 했어요? 애 사교육비에 지금 정신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노후는커녕 지금도 힘든 거죠. 네. 에듀푸어 네. 교육 때문에 가난해졌고 이게 나중에 실버포로 연결될까, 실버 파산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월 평균 가계 소득이 만약에 500%라면은 이런 요즘의 재테크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만 쓰면 안 될까? 500만 원에 10%, 5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아마 듣는 분들은 정말 그 어떻게 하냐. 감감을 가진 사람 되게 말도 안 많을 된다. 거예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0%도 안 썼거든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잘 컸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쓰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남들이 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1위였었어요. 사교육을 시키는 1위. 남들도 아니까. 네, 뭐 자기가 가치관을 갖고 사교를 하시는 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서 하시는 분들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한 서울 같은 경우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 보통 애들이 16년 정도 학교를 다니거든요. 초등학교 네. 6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6년, 대학교 4년 해가지고 16년 정도 되는데 50만 원을 줄여서 그걸 정기적금에 넣으면은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 생깁니다. 노후자금이 될 수도 있고 자녀 자립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만약에 반도체 ETF, 저 ETF 좋아하는데요. 반도체 ETF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반도체 16년 동안 계속 50만 원씩 넣으니까 2억 4,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저거 뭐 엔비디아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생각하면 뭐 수억이 되겠죠. 수십억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50만 원을 좀 노후 준비에도 좀 활용하시라.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사교육비를 통해서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애가 책을 보게 하려면 스스로 책을 보고 애들을 살을 빼게 하려면 스스로 운동을 해서 애가 그걸 보고 따라서 하게 해야지 사교육 시장에 다 보낸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보면은 거기 가서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게 노후자금이건 아니면 나중에 애기들 자녀 자립금이 되든 이렇게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저 금액 이상의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오는 네, 구조로 점점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쓰고 또 아이는 또 아이대로 또 고생하고 또 부모님은 또 돈이 없고 이런 그렇죠. 상황으로 이제 삼중고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렇게 뭐 50만 원이든 네. 이렇게 빼가지고 네. 이제 뭔가 그 매달 뭔가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직장인들은 뭐 ETF 뭐 이런 거를 이제 적립을 쭉 하면 될까요? 일단은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딱 두 가지 상품은 꼭 들어라. 연금저축하고 IRP. IRP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네. 일반 회사에서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켜주지만은 개별적으로 또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걸 IRP라고 하는데 연금저축하고 IRP는 기본적으로 16.5%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은 13.2%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 넣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인 평균이 연봉 4천이라고 합니다. 연봉 4천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약에 직장생활 30년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분이 만약에 매월 연금저축에 50, 그다음 IRP에 25만 원 넣으면은 30년 후 60세가 됐을 때 30년 동안 연금저축으로부터 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나온 기준이 지금 국민은행 K은행 연금계산기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온 겁니다.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50만 원씩 넣으면은 30년 동안 12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IRP 25만 원 넣은 건 6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저축하고 IRP는 제가 세금을 16.5% 환급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게 보통 연 기준으로 보면은 148만 5천 원. 13.2% 받는 사람은 118만 8천 원 받거든요. 그럼 약 한 매월 기준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더 받는 거거든요. 그거 재투자하라. 세금 환급 받은 거 그냥 쓰지 마시고 140, 50 받은 거 12만 원씩 계속 IRP나 연금저축에 추가 투자하면은 그거 12만 원 투자한 게 나중에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상품만 가입해도 30년 동안 2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많이 적립식으로 노후 대비한다면 이 두 상품 일단은 여기서 3% 수익률 기준으로 했지만은 만약 ETF 같은 걸로 해서 투자형 상품으로 20년, 30년 가져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증시에 막 자기 연금들이 막 들어가면서 네네네. 은퇴할 때 뭐 10억, 14억 막 만들어서 뭐 100만 장자 되는 분들도 네. 많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는다는 거.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30년 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은 내가 직접 불입하진 않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잖아요. 들어가고 있죠. 물론 내 월급에서 원청지수 되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회사에서 내주니까 어쨌든 내가 별도로 적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까 그 평균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이 3년간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은 국민연금에서 이거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연금에서는 한 9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한 50대이신 분들은 퇴직연금이 아직 3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시행된 지가 별로 안 돼서 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적겠지만은 지금 30대이신 분들 또는 40대이시라도 나중에 70세까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더 많이 직장 생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에서 170만 원, 그다음에 IRP 연금저축에서 아까 210만 원에서 380만 원이 확보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30년 꾸준하게 평균 정도 연봉으로 다니면은 38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적정 생활비 300만 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IRP 연금저축만 잘해도 제도적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하면은 한 380만 원 정도 나오고 요즘에는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네. 맞벌이 하면은 물론 똑같이 둘 다 380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한 분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150만 원만 더 받아도 5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요. 혼자 외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로 50만 원 정도 더 하면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은 주택 8억짜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60세부터 160만 원 수령 가능하거든요. 그럼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또는 내가 월급 한 120만 원 정도 일자리 확보하면은 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이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시면은 사실은 노후가 아주 암울하지는 않다. 물론 진짜 풍족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내가 사는 데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 이제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 대비를 얼마나 장기간
그렇죠. 유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로 이제 노후 이제 연금이 막 나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연금은 미래에 언젠가 받는 거고 그렇죠. 당장 나는 뭐 투자도 하고 막 굴려가지고 막 부자도 되고 싶은 그게 참 이게 서로 충돌하는데 이 연금을 또 드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좀 안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이런 분들입니다. 막 당장 돈이 부족하다. 돈이 묶여버린다. 거기 들어가면 내 나이 이미 50살이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학비가 있다. 노령 부모도 부양해야 된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돈은 없다. 50대 채용하는 기업이 없다. 자영업 하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 지금 먹고 살기 급하다. 이런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립하려고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익을 더 높이고 아끼고 해서 어쨌든 적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말해. 이렇게 네. 막 굉장히 많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나열한들 뭐 하겠어요.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캘리그래피로 제가 쓴 글씨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억지로 꾸역꾸역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기꺼이 나는 할 거다. 나는 이런 상황이 누구나 다 있는데 나는 주눅 들어서 안 하거나 하더라도 힘들게 하지 않고 어차피 할 거난 기꺼이 한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크게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변명을 대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쓸데없는 자괴감만 계속 들고 그냥 탁 털치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안 좋게 만드는 거지 조그만 1%라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그걸 점점 불려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뭐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또 다른 데는 또 쓰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냐. 그렇죠.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고 노후 대비는 어쨌든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후 대비가 좀 안 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는 추가 네. 소득을 좀 얻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그 은퇴 이후에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자기가 평균 순자산이 5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직장 다닐 때만큼 소득이 많은 월급을 안 주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예전에 받던 월급만큼 주는 회사를 들어가면 가장 좋은 케이스고 그렇지 않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수입벌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경력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직장 네. 경력.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금융권에 있었던 경력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활용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잘하는 거, 세 번째는 좋아하는 거, 네 번째는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창업하거나 이게 소득을 내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금융권에 나와서요. 이제 금융기관 직원들 강의하는 것이 제 일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네.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콘텐츠화돼서 매월 이제 거기서 수입이 월급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직장 경력을 잘 활용해서 내가 지금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지만은 금융기관 직원들을 일단한테 강의하고 또는 그 직장인들한테 이제 월급 관리 강의 같은 거 해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콘텐츠 수입을 내고 있고요. 제가 잘하는 건 글을 좀 잘 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책 많이 때부터 쓰잖아요. 조금 글을 많이 써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한 20권 정도 책을 썼거든요. 저는 영업을 잘 못해서 사실은 이제 책을 써서 이제 고객들한테 책을 하나씩 주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저는 좀 성격이 내성상제여서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괄괄하게 막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이런 거 잘 사실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잘 못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많이 표현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인쇄 수입을 줬고요. 지금도 이 인쇄 수입의 1년 수입의 한 20-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괜찮고. 참 좋아하는 거. 저 캘리그라피 쓰는 거 좋아합니다. 글씨 쓰는 거 좋아해서 이걸로 이제 달력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도 스마트 스토어 판매도 해봤고요. 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인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그래서 나는 거북이라는 그런 이제 네. 채널명으로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 알아도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수입은 없고요. 뭐 한번 열심히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은퇴 이후에 소득을 얻는다는 게 되게 뭐 막막하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일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은퇴 이후를 준비를 잘 못한 거일 네.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네. 많이 안 한 거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내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민도 많이 맞습니다. 해보시면서 네. 찾아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네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신 거가 결국에 이제 연금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미래를 좀 대비하자는 건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요즘에 뭐 기사들 계속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네네. 특히 지금 뭐 30대, 뭐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내도 어차피 못 받을 것 같다. 뭐 네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네. 이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뭐 이거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냥 경험이나 제가 그냥 들어본 바 저희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행됐거든요. 우리 198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되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급여도 되게 작았고요. 그때 시행할 당시에 국민연금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되게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제 뭐 반대 되게 많았죠. 삼촌들 네. 뭐 이런 분들 그때 직장 다니신 분들 아니 월급도 쬐금밖에 안 주는데 거기서 또 이거 또 빼고 뭐 그 의료보험료도 빼고 이거 빼고 막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이거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당시만 네.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불만 갔던 사람들이 지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겠지만은 보험료율을 좀 높여서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개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5년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55년도에 고갈된다는 것의 기준에는 국민연금 매년 수익률이 3.5%라는 것을 가정해서 한 건데 사실 국민연금 수익률이 평균 지금 한 6%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가 넘었습니다. 네. 금년에도 한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5%대 후반이라고 하니까 꽤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률이 몇 번 나면은 55년보다는 훨씬 더 늦춰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연금 시행했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또 30년 후에 틀림없이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거잖아요. 뭐 이민 가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 네. 조금 내가 이것 좀 못 받을 거 두렵다고 하면은 개인연금을 더 많이 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겠죠.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자꾸 고민하고 이거 못 받느니 그거 비난하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매월 500만 원 벌게 지금부터 내가 개인연금 준비할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고갈돼서 진짜 못 받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또 찾아내야 네네네. 됩니다. 사실 뭐 이게 20년 뒤, 뭐 30년 뒤의 미래를 맞춘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실제로 뭐 30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지긴 그럼요. 했으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아마 사람들도 지금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래 뭐 내가 살 길 찾아야겠다 해서 특히 이제 요즘에 뭐 미국장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쪽 투자. 특히 네. 미국 주식 뭐 적립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뭐 S&P 사고 막 했던 분들이 실제로 결과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럼요. 야 이제 미국으로 간다 해서 실제로 뭐 국내장에서도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진 좋았다고 치면 뭐 앞으로 그냥 또 이것도 장기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케이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네, 없었죠. 길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그냥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처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행복한 세대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성공 투자의 3원칙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가 보통 성공 투자의 3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만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주식도 미국 주식까지 겸할 수 있으면 그만큼 분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미국도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몰빵으로 투자한다 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저가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뭐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도 한 3년, 5년 이렇게 가져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분할 투자,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게 아니라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네. 거니까 성공 투자의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는 거, 또 무조건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거 이런 것은 좋지 않지만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좀 세제 문제가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은 이쪽은 또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금 내고 수수료 내는 거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산이 많으시는 분들은 세금에 민감하셔야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자산이 내가 막 부자로 할 정도로 많지 않다. 그냥 나는 자산을 불려가는 수준이다. 그랬을 때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못한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는데 미국
미국 주식은 20%나 세금을 내야 돼? 아, 나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벌고 나서 사실 고민하는 게 세금인데. 그렇죠. 그리고 번 것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내는 거지 벌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세금 그렇죠. 없는 우리나라 투자에서 뭐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상향하는 기조가 보였던 게 이제 미국 뭐 증시니까 여기에도 전 재산 말고 그렇죠. 일부 투자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분산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뭐 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결국에 인생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인 게 결국에 이제 돈에 대한 거,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실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돈 문제 이거를 뭐 인생을 이제 전반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인생 선배로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30, 40대도 많으니까 네. 이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결과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마인드도 많이 충전돼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못 하시는 분이 99%예요. 실천을 못한다. 예, 예. 그러려면 실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도 제가 월급 세팅법이라고 쓴 게 세팅을 하면은 꼭 지키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근 시간이 매 아침 9시다 그러면은 그 전날 술을 마시건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잠이 부족해도 어쨌든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세팅돼 있기 때문에. 월급도 그렇습니다. 월급도 수입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은 딱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상하게 지키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걸 지키다 보면 자산이 불어난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더 지키려고 하고 더 불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나 마인드만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루에 1%라도 실행하는 노력을 하라. 실행하려는 노력을 하려면은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팅이라는 게 루틴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결국에 루틴이 있어야지 사람이 또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 10년, 20년, 30년 모여서 나중에 노후 대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욱 대표님하고 이제 직장인 월급 관리 방법부터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이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하고 또 마인드도 또 갖춰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봤으니까 또 시청하신 분들이 또 도움 많이 받으셔가지고 나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나마 좀 변화가 일어났기를 좀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